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머니머니 시즌2.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김성모 기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어버인 다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안순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 대표님과 함께 2024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 네. 혹은 내년 초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근데 있을까요? 이제 지금 내년도에 2024년 5월 9일 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유예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라도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아마 유예 규정은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고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이것도 지금 야당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예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5월 9일에 끝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중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제가 되고 남아있는 것이 4구만 남아있어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하고 용산구 4개만 남아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유예가 끝나더라도 중과세를 안 받으니까 당장의 문제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개 구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매각을 했을 때 이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 고시가가 변동이 생기는데 지금 작년처럼 떨어질 것인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상향될 것인지는 연초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보도가 나가요. 그게 나가면 그것이 상향된다고 보도가 나가면 4월 30일 이전에 빨리 하셔야 되고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하더라도 이게 특수관계자 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들과 양도는 상관없고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것들은 개별주택 가액이 오를 때는 지금 빨리 해야 되고 떨어진다면 4월 30일을 지나서 해야 되겠죠. 또 오히려 유리하니까 그거는 지금 판단하시기보다는 연초에 그 데이터가 보도되면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뭐 상속증여 플랜을 세우는 것들은 올해 연말에 세우나 내년 연초에 세우나 큰 변동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막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 분들은 부동산 시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작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왜곡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거래가 좀 되면서 풀린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는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도 있고 합니다만 이 부동산 시장이 보다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들이 좀 풀려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양도세 규정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한테 좋겠죠. 그러나 일단은 민주당에서 입법을 발의해가지고 시행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러 가는 거는 거기도 퇴로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급등 지역으로 해서 다시 이거를 좀 정해가지고 금액 급등의 비율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좀 더 강화된 투기 지역에 대해서만 대상을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지금도 세율을 30% 중과세다 보니까 최고 82.5%가 세금을 물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세율이에요.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10%만 다 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주택 중과세 규정도 중과세율을 10%로 좀 한정하자.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안 해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명목소득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지. 아니 그러면 명목소득이라는 것은 실질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장특공제를 안 해줘 버리면 명목소득에다가 과세되는 과세 논리에도 안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단 해준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개편을 해주면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다주택자도 감수를 하고 그런데 그게 낮은 세율이 아니거든요. 현재 최고 세율이 45%지 않습니까? 10%를 더하면 55%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합하면 60.5% 세율인데 이게 왜 또 낮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조금 정상화 시켜주는 게 좋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분도 지금 2주택부터 중과세를 발효하는데 2주택을 갖게 되는 사유가 보면은 꼭 투기 목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3주택자로 조금 넓혀주고 주택수를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세율도 12%는 너무 과합니다. 이게 지금 12%짜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이는 특수한 경우만 사용되는 이 세제를 우리가 그대로 도입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 그룹에서 보기에는 한 6% 정도로 예, 제한을 좀 걸고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거래세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낮아야 되거든요.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되고 요게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중과세 된다고 해서 너무 높여놔 버리니까 아예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만 막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갖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통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서 재산세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산세 부담이 조금 완화됐다고 하는데 네. 이 체감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주택 가격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매긴 것이 아니라 네. 거기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하고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올해 10만 원을 냈어. 그러면 세부담 상환율이 5%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10만 5천 원까지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별주택 가액이 많이 떴다 하더라도 여기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서 10만 5천 원까지밖에 세금을 부과를 못했던 거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올렸던 것을 내렸어요. 내렸다고 해서 가표가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부담 상한에 걸리니까 5%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는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예. 네. 이거는 세부담 상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걸려 있는 분들은 예, 지금처럼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늘어나는 거고요. 세부담 상한선에 안 걸린 분들은 네네. 가격대로 연동돼서 당연히 떨어졌었겠죠. 아. 그래서 실감을 못 하시고 아니 이건 네. 무슨 고시가를 내려가 줬다는데 세금은 왜 지금 늘어났어 오히려 네네. 예, 하나도 안 늘어났어 이렇게 예, 체감을 못 하시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 다 설명이 잘 안 돼서 국민들은 좀 의아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인데 부담이 줄어드신 분도 있고 올라가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고. 세부담 상한선에 안 걸리시고 예. 개별주택 고시가에 가표가 바로 잡히신 분들은 떨어졌으니까 내려갔을 거고 네. 세부담 상한에 걸려있던 분들은 그때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5%에 못 올라갔으니까 네. 이번에도 5%를 오히려 올린 거예요 사실은. 아. 세부담 상한선에 5%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표는 떨어지고 세금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상속세는 딱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결판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상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해온 과거 것하고 미래 것에 대해서 다 결정이 돼요. 미래 거는 퇴직금 받는 것, 보험금 받는 것.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미래에 나오더라도 다 내 재산으로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도. 그 다음에 이전에 어지러진 일 중에, 예,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1년 안에 2억, 네. 2년 안에 5억 이상에 대한 돈을 꺼냈거나 또는 뭐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현금으로 상속된 걸로 간주가 돼버려 추정을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 금전 거래하는 거는 다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네. 10년 거래 하는 거거든요. 10년 거래예요. 돌아가기 전에. 예, 그 사이에 가족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 중에 증여라고 볼 만한 것 다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고요. 돈 누구 빌려준 거 안 받은 거는 채권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어디 투자한 것들도 다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의 흔적은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네. 국세청 그걸 추적해서 해석을 해냅니다. 네. 그래서 다 과세 자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돌아가시 직전 10년 거는 금융거래, 부동산 처분 내역, 대출받은 거, 여기에 사용처를 다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상속인들이 알 수가 없겠으니까. 안 그러면 네. 세금 덤떡이 쓴다. 예.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본래의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예, 예. 본래 상속 재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전에 매각해서 고평가되는 자산을 저평가된 자산을 바꿔놓거나 예. 또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증여를 해버려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는 언제 하는 게 좋냐?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재벌들은 애들 낳자마자 막 주잖아요. 예. 근데 제일 빨리 주는 게 좋은데 그럼 얼마 정도가 좋겠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기 재산이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통상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다면 30억이 40억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3, 40억이 넘어가신 분들은 3등분을 해서 3등분이나 4등분 해가지고 예. 증여를 10년 단위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여세를 10년 단위로 모아서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배우자 공제도 6억. 그러면 10년 단위로 6억씩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율도 요때 준 것 가지고 합산해서 과세. 또 새로 합산해서 과세. 그래서 10년 단위로 주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60억이다. 예. 그러면 20억은 사전증여를 하고 예. 20억은 상속으로 갖고 가는 거죠. 여기 가장 합리적이겠죠? 예. 그래서 내가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나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상속 재산을 줄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세금도 줄지만 네. 상속이 일어나면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상속인들이 원하는 자산을 다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의견 합치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예? 아버지, 어머니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따라라 해서 어느 정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네. 결정을 해 주셔야지 가족 분쟁 화목을 우애를 안 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속이나 이거 재산을 잘 모으셨는데 잘못 상속이 되면 가족들이 아버지 재산 날에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내 자식은 안 그런다. 돌아가신 다음에 내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건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다른 자식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다 욕심 갖고 있습니다. 그 욕심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분쟁이 안 날 것이냐.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씩 물건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나니까요. 근데 건물 하나를 5명한테 다 공동으로 상속해 줬어요? 그럼 5명이 의견 입시가 안 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내가 이거 지금 팔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이거 매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중에 상속으로 인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나온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오빠가 하는 행태를 예, 고깝게 보고 응? 막내 여동생이 오빠 나 이거 나 지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해야 되겠어. 그럼 오빠가 동생한테 집은 내 집은 나한테 팔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한테 안 팔아요. 가족 간에 이미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거 오빠한테 안 판다고요. 예. 이거 거래가 안 돼요. 예.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해가지고 경매로 그걸 갖다 처분해가지고 저가로 팔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가족 간에 최악을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족의 우애는, 형제 간의 우애는 다 깨져버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공동으로 주지 말고 오히려 법인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주면은 주식 수가 51%인 사람이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놓고 가족관계 모든 것을 놓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줄 것, 그 다음에 처분해서 줄 것, 상속을 갈 것, 요거를 다 미리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부동산도 처분을 그냥 해버리면 안 됩니다. 처분해서 양도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증여하면은 양도세 맞고 증여세 맞아요. 근데 부동산을 증여해서 처분할 시기를 잘 조절하면 증여세만 맞고 또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끌어올려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세금이 네네네.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이 절세 플랜을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세 플랜을 짜서 하면은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찾아서 예. 그리고 이제 재산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 1, 2층은 상가, 3, 4층은 주택인데 네. 예, 요거를 갖다가 증여를 해준다고 그냥 지분으로 줘버리면 주택이 일부 들어가고 상가 일부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뭐 아들 지분도 주고 딸한테 지분 주면 기존에 있는 주택수에다가 이 주택수가 합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주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안 걸리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안 걸리게 주택은 부모님이 갖고 있고 상가만 주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비법이거든요. 공개는 안 되지만, 예. 공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것을 실행해 보신 분들한테 가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 주느냐, 왜 주느냐. 네. 왜 주느냐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상속세 절세 효과거든요. 두 번째는 증여가 한번 이루어지면 취득가액이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네. 양도세도 같이 절세가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주면은 지금 주면은 10년 안에 팔면 또 안 되거든요. 이율과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양도 시기가 급한 거는 지금 주면 안 되고, 예. 좀 여유가 있는 거를 줘서 10년 지나서 취득가를 끌어올려가지고 양도 차익을 줄여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절세의 절대 기본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해 줄 때는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제일 네네, 중요한 건 네네, 핵심은. 네네, 그러면 수증자 중에는 사위나 며느리도 같이 줘야 되는데 예. 어떤 분들은 사위나 며느리를 안 준대요 또. 못 믿어서. 그래서 글쎄요, 못 믿어서 못 준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상속세 합산 대상 기간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장 유리하게 플랜을 짜셔서 예,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것도 상속세를, 양도세를 다 같이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입니다. 올 연말 내년 어떻게 세금 대비할지 더군다나 상속 증여에 대한 꿀팁까지 소개해 주신 안 대표님이셨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김성모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